21번째 시간인데 자, 퇴충을요 실제로 교과서는 하나도 안 보고 하고 있네요. 볼 필요가 없거든요, 교과서를요. 자, 이제 다시 뭘로 가냐면, 자, 가요. 지난 시간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DBO를 420이라 그래서 퇴직급여로 잡았다. 손금 불산입이 됐다. PA 사회적립자산, 자산은 400원을 잡았다. 요 놈은 손금이다. 그렇죠? 자, 미리 하면 여러분 할 게 없잖아. 뭐냐면 요 놈은 언제 손금 산입돼? 회계가 봐요. 퇴직금을 주면 DBO 퇴충을 죽이고 대변에는 PA 사회적립자산. 그렇죠? 볼게요, 여러분요. 지금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퇴직금이 나갔다. 그래서 420을 줘야 된다. 근데 PA 사회적립자산은 400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회사 돈으로 20을 줬다. 이러면 자, 퇴충 DBO에서 손금 불산입된 놈은 DBO가 감소하면 이렇게 퇴직금을 주면 이놈이 전부 다 손금이에요. 손금이고요. 그죠? 손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PA를 줬다? 그럼 이놈은 입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 중에 전표가 차변에는 확정급여 채무, 대변에는 사회적립자산, 이 현금은 뭐야? PA를 가입한 게 적어서 회사가 돈을 줘. 그러면 퇴직금을 준 돈이 4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금이라고요. 그리고 PA를 찾아온 돈, 요놈이 입금이니까 너무 쉽잖아. 연말에 퇴직급여 DBO 손금 불산입, 연말에 PA 현금 손금. 다만 조심해서 요놈은 요 DBO 손금 불산입 한도내로 손금이니까 여기서 깜빡깜빡 다쳐, 여러분. 이 PA를 막 손금한다고. 퇴충 부인 한도내에서 손금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DBO 죽고 PA 가면 손금 입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차변에 재측정 요소,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대변에 DBO.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을 손금 기타. 이연법인세는 요 놈은 손금 마이너스 65. 100번은 얘기했네. 부담스러우면 그냥 전체를 손금 기타로 가고, 요놈은 퇴충을 늘린 거니까 손금 불산입. 여러분한테 어려운 건 요 이연법인세가 언제 없어진다? 실제로는 안 없어진다. 언제 줬는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있어. 그리고 요 재측정 요소는 다 같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놔둔다. 내년에도 또 생기니까 매년 가감이 된다. 또 빨리요. 시작. 자, 빨리. 오케이. 자, 현대차는 어떻게 한다? 재측정 요소를 죽이고 미처분 잉여금하고 상계한다. 그건 잉여금 처분계에서 메뉴에 1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 왜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다? 국제회계 기준은 저 마이너스 플러스 OCI를 어떻게 없애라는 규정이 없어요. 회사 마음이라 그렇다. 됐죠? 오로지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잖아. 뭐야? 여러분 빨리 여기서 이제 살짝 지우고요. 자, 봐요. 전년도에 요렇게 40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내년도 걸 납입하기 전에 일단 요게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이 돼서 여러분 수익이 30만 원이 나왔다고 이제 보험회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30만 원이 늘었대.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차변의 PA
예? 사회적립자산, 대변에는 사회적립자산 운용 수입이자 아니야. 이자가 늘었잖아.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럼 보면 요 놈이 수익이니까 자연히 단기순이익이 합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피해를 납입한 걸로 봐서 요 놈은 당연히 손금에서 PA가 손금산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지만.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 봐야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회계가 여러분 잘 봐요. 대변회가 퇴직급여 40만 원. 이거부터 얘기. 이 40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런. 자. 국제회계 기준은 사회적립자산이 운영돼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를 수익으로 안 잡고 여러분 비용 마이너스로 잡아요. 봐요. 회계가 수익으로 잡으나 비용을 마이너스 하나 단기순이익이 올라간 건 똑같은 건데 요 40만 원은 전년도에 PA를 얼마 넣었어요? 그때 제가 아까 할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작년에 납입한 금액의 할인율을 때린 거예요. 이게 기대수익이에요. 오케이? 내가 할인을 10%로 했으면 저 정도는 벌었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30만 원. 손해봤지? 그럼 이게 차변이 또 재측정 요소예요. 마이너스 OCI라고. 자, 빨리. 뒤지기 어렵네. 여러분, 재측정 요소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왼쪽에 뜨면. 이래야 되죠. 그러면 죽어요. 저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에요. 잘 봐요. 세무조정부터 보세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회계는 4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았어요. 근데 세법은 30만 원만 늘어났기 때문에 세법의 입금은 30이에요. 그러니 지금 단기순이익이 세법보다 10만 원이 과대 계상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세무조정으로 요 재측정 요소를 손금산이 재측정 요소를 10만 원을 넣어야 돼요. 10만 원을 여러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요. 나 이거 진짜인데 이거 정말 수십 번 하지 않았어? 자, 봐요, 여러분. 수익은 40만 원을 잡았어. 근데 세무조정으로 10만 원이 들어가니까 뭐야? 우리가 이연법인세 할 때 맨 먼저 진짜 내야 되는 법인세 등을 계산해서 이연법인세 증감을 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야 된 돈은 10만 원이 빠지니까 뭐야? 그죠? 요 10만 원만큼에 대한 법인세 20.9면 20900만큼이 법인세 비용이 안 잡힌다고. 다시 수익은 40만 원에 잡았는데 법인세 비용은 10만 원을 뺀 30만 원만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으로 잡힌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40을 잡았으면 법인세도 40에 대한 법인세가 잡혀야 되니까 요 차변이 아무도 모르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요 놈은 법인세 비용이 늘어야 돼요. 요 10만 원에 요것만큼. 그래서 요 놈은 79,100원이고 그래서 요게 손금산입이 돼서 법인세를 줄인 것만큼 늘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회사가 누가 알아? 회계사도 모르는데. 그냥 왼쪽에 마이너스 OCI면 그냥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 그럼 내가 맨날 묻지. 요건 언제 죽어요?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법인세 비용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인세 쪽에서 차감되니까 실제로는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을 그냥 손금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라? 요것도 아까 말했잖아. 계속 놔두든 이익여금과 상계하든 건 여러분 자유고요.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요? 모르면 오늘 배운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여러분은 예측단위 적립법 방식에 의한 국제회계 기준의 퇴충은 다 배우신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사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종합 사례를 하나 붙여놨죠. 860페이지. 와우, 860페이지. 예제 6번 알았나요? 요건 이제 집에 가서 푸셔도 되는데 재밌죠? 봐봐. 확정급여 채무가 뭐 늘었다 줄었다. 여기서는요. 관계회사 전출입도 있고 하고 오른쪽에 사회적립자산이 있고 그죠? 다 회계 처리 다 써드렸고 세무조정도 다 써드렸어요. 861페이지 가운데 조그만 당구장 3번에 보면 차변에 사회적립자산이 늘고 대변에 퇴직급여 비용을 마이너스 했는데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 차이를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고 거기에 법인세만큼 법인세 비용을 늘렸죠. 맞죠? 지금 설명한 말이 여기 써있죠. 돌아가서 이 사례만 푸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에 어떠한 IFRS의 DBO와 PA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 사례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이 우리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자꾸 이렇게 IFRS의 이 DBO와 PA 세무조정을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에러가 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이건 실제로 우리 회사의 코스닥 기업, 실지 코스닥 기업의 세무조정 실지 숫자야. 실지 숫자야. 에? 코스닥 기업의 DBO와 PA 실지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여러분이 해요. 알았나요?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이야 다. 알았죠? 요거 읽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전화 주시고요. 오케이. 와, 다 끝났고 서식 작성도 해보시고요. 기업회계 DBDC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와, 책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다 넘어왔네. 그렇죠? 다 넘어왔네요. 889 이제 우리는 대손으로 들어옵니다. 대손. 자, 와, 저도 지금 좋아 죽겠어요. 한 3시간 좀만 더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끝나고요. 그렇죠? 끝나고 오늘이 금요일이야. 좀 쉬어야죠. 뭐 그렇죠? 쉬고 저도 다음 주에는 뭐 구정 전주니까 연말정산 2번만 하면 된대요. 저 뭐라 그럴까요? 다음 주부터 참 무지하게 한가한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전화 좀 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그렇죠? 저 책도 다 썼어요. 2025년에 써야 될 책들도 현행 거의 다 써놨고요. 개정세법도요.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거든요. 법률이 바뀐 것까지는 개정세법 원고도 다 썼고요. 기업회계, IFRS, 국제회계기준 개정판 2025년판 이미 다 써서 곧 출간되고요. 다른 책들도 세법 시행령 나오기 전에 것들은 책도 원천세, 법인세 뭐 다 써놨어요. 상법 다 써놨고요. 일반회계도 썼고요. 다음 주에 원고들 넘어가고 다 했어요. 오케이? 그냥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책만 보고 책만 써서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놀아요. 강의도 없고 사무실도 아직 결산도 안 끝났고 그죠? 긴 밤 뭐하나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전화도 오고 상담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심심한데 오면 더 열심히 읽어보고 대답할게. 알았나요? 아무 때나 전화하고 상담하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무료라고 그러죠. 돈 안 받아요. 언제든지 하시고요. 그렇게 좀 좋습니다.
내가 이걸 왜 들고 있나 마이크처럼 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3일 내내 이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셨어요. 정말 감동스럽네요. 개인적으로 고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맛에 제가 강의합니다. 요거 제가 지금 IFRS 예측 단위 적립 방식법에 따라 퇴충은 강의를 잘해드린 것 같거든요. 종합 사례 풀어보시면 끝났을 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제 대손 충당금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한 5분 안에 끝내자. 이건 시간 걸리면 안.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대손금이 중요하잖아. 대손금이. 지금 한번 보세요. 쉽게 가려고 그래. 빨리 갈 거야. 이 회사가 2024년에 여러분 신설법인이에요. 그런데도 IFRS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신설한 법인들은 다 IFRS를 해요. 이게 12월 말에 보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여기에 뭐야? 아이고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매출 채권이 1,000억이고요.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은요 20억을 설정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여금이 있어요. 대여금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대손 충당금이 10억이 걸렸대요. 그렇죠? 자, 요래서 뭐 일반적 회계학 강의는 매출 채권에 대한 게 차변이 대손 상각비죠. 대손 상각비 20억,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억. 그 다음에 보통 매출 채권 말고는 그냥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차이점은 그러니까 요 놈은 판관비고요. 요런 놈은 원래대로 가면 영업의 비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만 판관비고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에다 잡아라. 의미 없고요. 자, 이제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법은 잘 아시지만 세법은 이걸 전체를 묶어서 시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이 매출 채권과 뭐예요? 대여금을 하니까 설정 대상 채권의 잔액은 1,500억이고 여기서 빨리요. 요게 맥스야 미니야? 맥스예요. 맥스는 1%랑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은 전년도에 설정 대상 채권 잔액분의 당기에 그죠? 여러분 당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 항상 이런 여러분 공식을 볼 때 이게 맥스냐 미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첫 해니까 대손 실적률이 없으니까 1%죠. 그러면 1,500억의 1%면 15억이 한도예요. 근데 회사 계상액은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3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금 불산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5억 6억. 자, 여러분들은 말하기도 싫어. 국제회계 기준은 뭐라고 배우냐면 연말에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이라고 불러요.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expected credit loss model. expected credit loss model.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채권들이 앞으로 얼마 정도를 못 받을까를 추정하는 모형이에요. 이걸로 잡으라는데 계속 칠판, 실무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무슨 기대신용 손실 모형으로 잡아? 못 잡아요. 이거는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기관이나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맨날 뭐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운 법. 그 쉬운 법을 우리는 간편법.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옛날에는 이걸 에이징 스케줄. 요새 여러분은 프로비전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연말에 채권이 있으면 이게 아직 약정에 따라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거,
돈 받기로 한 날부터 한 달이 넘어간 거, 석 달이 넘어간 거, 6달이 넘어간 거, 1년이 넘어간 거 이런 식으로 금액을 해놓고 여기다가 로스율, 추정률 왜냐하면 이게 회수기간이 지난 거가 길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은 100%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이걸 옛날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에이징 스케줄 연령 분석표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은 국제회계 기준을 배울 때는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프로비전 매트릭스, 충당금 설정률표 똑같은 놈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표가 연령 분석표, 충당금 설정률표인데 여러분이 확인할 건 여러분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럼 이 표가 한 장으로 돼 있나 5장이냐 10장이냐 100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세세불료하게 저거를 제품별로 뽑나 사업부별로 뽑나 수출하는 나라 거 내수별로 뽑나 이런 로직이 있어요. 회사 가면. 대답 빨리. 여러분은 저 매트릭스 표가 몇 장이나 있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빨리요. 몇 장? 한 장? 되게 규모가 적나 보다. 한 장? 10장?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렇게 되고요. 또 돌발 퀴즈 2가지만 빨리요. 여러분 봐. 이 매출 채권에 여러분 잠깐 볼래요? 우리가 매출을 잡을 때 여러분 봐요. 진행 기준을 잡아요. 자, 계약 금액은 100억이야. 빨리 볼게요. 계약 금액은 100억인데요. 100억인데요. 진행률이 50%야. 그렇죠? 50%야. 그러면 올해 매출액은 50억이라고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있죠. 자, 회계학의 매출액은 여러분 50억인데, 그죠? 이게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끄는 금액은 35억이에요. 35억. 그러면 미안해. 40억이라고 그러자. 40억이야. 그런데 이 중에 회수가 된 건 3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봐요. 회계학적으로 어떻게 붙냐면 지금 회계학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50억인데 실제로 받은 돈은 35억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매출금은 15억이에요. 근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은 이 중에 세금 계산서를 끊고 못 받은 돈은 5억이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실제로 청구해서 못 받은 돈, 그러니 실제로 외상 매출금은 5억이고요. 세금 계산서와 끄는 돈과 요금액의 차이는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거는 미청구 공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일반 회계 기준은 무조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실제로 이놈과의 차익이 15개가 외상 매출금으로 잡히는데 국제회계는 외상 매출금은 5억, 나머지는 미청구 공사라는 자산으로 15개가 잡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면 대답해. 요 미청구 공사는 이 매출 채권에 안 들어갔죠. 그래도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할 때 요 미청구 공사는 요 세무상 한도 계산할 때 빨리요.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들어가 안 들어가요? 헷갈리시는 분 890페이지 맨 밑에 4번 읽어줘요. 4번 맨 밑에 4번 890페이지에 읽어줘요. 저 누구 상담 왔어요. 5초만 문자 할게요.
연말정산 안내 궁금한 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자, 읽어보셨죠? 빨리빨리. 아하, 작년에 유권 해석이 나왔네요. 저는 이 미천구 공사는 대선 충당금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유권 해석으로 포함한다라고 나와서 보셨죠? 그래서 누가 이런 유권 해석을 많이 보느냐의 문제다. 알았나요? 포함하래요. 두 번째 질문 다 아시죠? 여러분 빨리 대답. 이 대여금이 가지급금이에요. 시작. 빨리빨리.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을 구할 때 이 500억은 포함해요? 아니면 빼요? 5초. 이 대여금이 가지급이야.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 그러면 이건 한도 계산할 때 포함해 빼? 배운 사람답게 해야지. 회계사님, 참 무식하세요. 그냥 가지급이 어딨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은 빼야죠. 이해해요? 가지급금이라고 부르지 마, 제발. 업무 관련 가지급이냐, 업무 무관 가지급이냐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하죠? 업무 관련이면 들어가. 얘가 칠판, 얘가 망해도 대손금으로 인정돼? 업무 무관만 충당금 설정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루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인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가? 세 번째 질문인가 여러분? 가요. 칠판 보면서 시작. 우죽이네 이거. 우죽여. 시작. 한도 계산. 어렵나? 매출 채권은 얼마만큼을 대손 충당금을 잡았어요? 대여금은? 회사가 총 잡은 돈은 얼마야? 그런데 이 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이야. 그러면 빨리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민하지. 왜요? 봐. 고민하지. 자, 시작. 토탈로 봐봐. 그럼 요 놈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1000억에 1%니까 한도가 10억이지. 그죠, 여러분? 10억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10개와 15개 차이 5개가 한도 초과되는 거야? 또는 아니야, 회계사님. 요 업무무관 가지급은 아예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니까 얘는 직부인이고요. 얘는 10개보다 적으니까 놔두더라도 얘는 직부인이니까 10개가 송금불산입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뭐야? 또 어려워. 그죠? 자,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 실무자 다 어렵고 회계사도 모르고 세무사도 모르는 거야. 다만 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보통 애매한데 이걸 지금 전자라고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직부인하지 말아라. 직부인하지 마. 그냥 장부에 충당금을 단 거니까 요걸로 한도 계산은 과 그냥 장부에 잡혀있는 이거를 비교해서 5개지 이놈을 직부인하지 마. 지금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유권 해석은 없는데 문구가 장부에 충당금으로 달린 놈만 그렇게 한다 이거야. 이해했나? 이거야 이거 큰일 났네. 5분 안에 또 해야 되는데 자 또 5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잊어버려 이제. 그럼 이제 다 잊어버리고 15개가 송금불산이 된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 중에 봐요. 회사가 망했대 해서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중에
5개는 충당금을 떨어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요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럴 거야. 매출 채권이 1,500개인데 대손 충당금은 50개를 설정했고 대여금은 똑같이 아무런 변동이 없어 10개야. 이러면 여러분, 그죠? 일로 와서 논리적으로 당연하잖아.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은 20개가 있었는데 올해 5개를 썼으니까 15개가 남았는데 50개니까 장부상의 대손 상각비는 35개를 잡았고 얘는 없어. 그 다음에 계속 요 대여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면 설정 대상 채권은 1,500개에다가 500개를 더한 놈 여기에 1%와 대손 실적률 전년도에 설정 대상 채권은 1,500개인데 당기에 대손으로 떤 게 5%인데 이 둘 중에 맥스니까 1%가 맞아. 그래서 한도는 20억이야. 그럼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없지만 이런 걸 그지 여러분? 그지? 이런 걸 처음 한 사람들은 순간 이러지. 한도가 20개인데 회사가 장부에 35개를 잡으니까 이놈을 손금불산입으로 15개를 잡아. 그럼 죽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그죠? 세법의 대손은 총액법이니까 외우세요. 전년도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는 그 다음에 무조건 자동으로 전액 손금산입돼서 죽어요. 자동으로 죽고요. 전년도 15개였구나. 15개 죽고요. 올해는요. 올해 한도가 어디 있어? 한도랑 요 손익계산서 비용이 아니라 이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놈 있죠? 요 놈의 합계가 60개죠? 요 놈과 한도를 비교해서 올해 한도 초과는 40개예요. 이건 기계적인 거야. 제발 부탁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장부상의 비용 잡은 게 아니라 충당금으로 달려있는 30개랑 한도를 비교해서 15개가 부인하니까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그 다음에 전액 다 손금 추인되고 올해 계산한 한도 계산액과 재무상태표 잔액으로 남아있는 놈의 합계가 손금불산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좀 전에 이런 거 몇 개 조심한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넘어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 대손금으로 가야죠. 896페이지에. 자, 이제 어떤 놈이 손금으로 인정이 되냐, 뭐 이런 걸 배웁니다. 자, 잠깐만 읽고 계세요. 자, 좀 지워야 되나? 일로 와서 좀 전에도 보셨지만 자 봐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채권들이 망해서 회계는 채권을 죽이고 기존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떨고요. 없으시면 당해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떨어요. 요런 챕타를 우리는 대손금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계는 그냥 이 채권들이 망했다. 그죠? 망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대손을 떨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절대로 대손의 요건이 있죠. 대손 요건이
구비가 돼서 떨면 아무런 세무 조정이 없고 대손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거를 전부 다 세무 조정으로 입금산입. 세법은 이 채권들이 살아 있고요. 요 놈이 유보예요. 그래서 요 채권이 살아 있어서 대손금으로 부인된 요 채권들은 일로 와서 세무상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할 때 여기서 저 부인된 금액이 세법은 살아있으니까 더해주셔서 한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놓을 거는 뭐야? 첫 번째, 차변이 충당금을 떨든 비용 잡든 세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입금이야. 여러분이 이게 약하잖아. 인간이라 차변에 충당금이 떨리면 비용으로 안 잡았잖아. 근데 왜 입금 산입하냐는 질문이 할 수밖에 없어. 총액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냥 여러분은 그냥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떨었다. 대손 충당금을 떨었다. 그럼 이게 세법은 비용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요건이 아니면 부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요. 충당금을 떨든 비용 잡든 대손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면 입금이고 언젠가 대손 요건이 구비되면 그때 이놈을 선금으로 요 유보를 죽입니다. 대손 요건을 여러분이 아는 그 소멸시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간 없네요. 밑에 기억에 보면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여러분 외우세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우리는 상사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상사채권. 그래서 얘의 소멸시효는 상법을 따르시는 거고요. 리을의 대여금과 선급금은 민사채권이라고 부르고 민법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박스 가서 상법에서 상사채권,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요 보면 동그라미가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여러분은 거의 100% 10번이거든요. 그럼 5년이라고 써있죠. 5년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업종이든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판 날부터 5년이 소멸시효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야? 5년이 소멸시효가 끝날 때 떨어달라는 얘기죠. 일단 이해했죠? 칠판 봐야지. 자, 대답. 여러분이 잘 들어. 여러분이 12월에 나한테 작년 12월에 물건을 팔았어. 돈은 오늘 1월 17일 날 받기로 했어. 오케이? 빨리 대답. 작년에 12월에 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부터 5년이야. 돈 받기로 한 오늘부터 5년이야. 1년이 다르다. 빨리 말해요. 세금 계산서 끊은 날부터 5년이야. 계약서에 돈 받기로 한 날부터 5년이야. 물어보면 바보야. 돈 받기로 한 날부터 5년이야. 오늘부터 5년이야. 다만 여러분 대답해. 대부분의 거래처랑 물건을 팔면서 돈을 언제 받기로 했다라고 다 약정을 했어? 빨리 안 했다 그래. 안 했어? 그러면 세금계산서로부터 5년이고 특별히 계약서를 써서 언제까지 돈을 줘요? 그러면 그날부터 5년이야. 그러니 그냥 웬만하면 뭐야? 물건 판 세금계산서로부터 5년이다. 그 뜻이야. 약정이 있었어? 찢어버리면 되잖아.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알아? 어차피 망한 회사 거니까. 맞아? 물건 판 날부터 5년이라고 잡고 오른쪽에 2번에 민법의 소멸시효는 여러분 1번 민법상 채권은 10년이니까 뭐야? 이게 대여금하고 선급금은 시효가 10년이야. 여러분도 남한테 돈 빌려주면 시효가 10년이야. 여러분 알았죠? 10년이야. 10년이고요. 문제는 동그라미 2번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뭐냐면 이게 좀 전에 상사채권이라도 동그라미 2번에 요 민법에서 기억부터 시효세 해당하면 뭐야? 이거 해당하면 여러분 얘는 3년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은 미음에 가서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거니까 여러분이 제조나 도소매로 외상매출금은 비읍에 걸리죠. 비읍에. 맞죠? 비읍에 걸리고
디귿에 가면 도급받는 자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용역들이 다 도급이지. 그러니까 디귿이니까 여러분이 제조, 도소매, 서비스 용역들 이건 실제로가 3년이란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세금계약서 끊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데도 저쪽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3년이 되는 애 떤다 이거야. 칠판. 그런데 회계는 여러분과 회계사는 나한테 물건을 팔았어.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망했어. 그럼 여러분은 떨 거 아니야. 그지? 떨잖아. 그러면 선금불산이 3년째 될 때 세무조정으로 선금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세법처럼 3년을 안 기다리잖아. 미리 떨어도 된다고. 다만 선금불산이면 좋은데 제발 3년째 소멸시효 될 때 세무조정으로 제발 선금 넣어서 요 유보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거 징그럽게 안 죽여. 에? 안 죽여. 뭐라 그러면서 내 돈이야? 내 거야? 그러지 마. 알았나요? 회계는 소멸시효 3년 전에 떨 거야. 망했으니까 선금불산이 해놨다가 3년째 선금으로 넣어달란 말이야. 왜냐하면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제가 돈 안 주면 여러분은 나한테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못 받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시작. 여러분이 내가 돈을 안 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소송을 했어. 그럼 빨리 오늘이 1년째야? 소송해서 이길 거지? 이기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10초 읽어요. 칠판? 봐. 1년 전에 여러분은 나한테 물건을 팔아 상사채권이 있었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안 주니까 여러분이 소송했고 당연히 승소해서 기억해. 오늘 승소했어? 그럼 이제부터 이 채권은 민사채권 대여금이야. 그러니까 오늘 승소하면 마냥 좋아하지 마. 10년 기다려야 돼. 근데 세법은 봐. 대손의 요건이 소멸시효 3년만 있는 게 아니야. 10년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상대방이 완전히 망해서 줄 돈이 없어. 진짜 망했으면 3년이든 10년 전이라도 여러분이 제가 망한 걸 입증해. 그리고 떨면 선금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소멸시효 때 떠는 건데 3년, 10년 전이라도 내가 망한 걸 입증하면 돼. 여러분 근데 봐. 여러분 나한테 소송해서 이겼지. 그럼 여러분은 법원에다가 뭘 요청할 거야? 강제 집행을 요청할 거지. 맞다 그래. 근데 난 이미 망했지. 그럼 법원 분들이 저기요 저쪽은 망해서 강제 집행할 게 없어요라고 조서를 써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미 내가 개털인 거 알지? 그걸 입증해서 그냥 승소받은 연도에 떨어버리면 그대로 선금이라고. 이해해? 시효만이 송금이 아니야. 이런 걸 들으셨고 와, 다 했다. 그죠? 다 했다. 898에 여러분 동그라미 8번도 빨리 읽고 동그라미 8번도 읽고 칠판. 자, 여러분이 이 A라는 법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잘 들어야지. 어저께 우리가 아주 드물지만 이 회사가 뭐야? 법원에 가서 뭐 한다고 기억 안 나요? 어떤 법을 기억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너 그냥 살아라. 그걸 우리가 회생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러분은 이 회사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어. 100억이 있는데 법원에서 거기서 40억은 너 포기하고 60억도 5년 후에 받아라. 이런 게 회생계획이야. 그러면 세법은 법원에서 여러분더러 40억을 포기하라고 그랬잖아. 맞지?
이거 그냥 대손이고요. 문제는 5년 있다 봤잖아. 5년 있다 봤죠. 5년 있다가. 그래서 기억해요. 이렇게 법원에서 회생이 되면 이런 3년의 시효는 없어요. 그리고 회생이면 법원에서 승소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서 이날부터 요놈은 대여금 채권이니까 시효는 10년이에요. 3년 없어요. 근데 제가 대답해. 꼭 3년이나 10년의 시효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전에 망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지? 회생계획 들어간다라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 회사가 지나서 한 4년쯤에 택도 없어 다 망해서 결국은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망했다 입증하면 4년째 나머지 60억도 다 대손이란 거예요. 그리고 칠판바이지 또 한 김에 빨리 쉬어야지. 법원에서 이렇게 아예 써놨구나. 미안해 A야, 넌 지금 죽어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 파산. 파산의 절차는 용어 기억 안 나? 뭐야? 개시가 있고 종결이 있어. 근데 뒤에 가면 또 파산 폐지 결정이라는 게 있어. 설명할 거야. 판사님이 야 A야 미안해 너는 죽어라. 그러면 파산이 개시됐어. 그럼 이제부터 뭐야? 문 닫는 절차를 할 거고 종결이라는 게 뭐야? 이 회사가 자산을 팔아서 빚을 다 갚은 거란 얘기야.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하게 많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 A라는 법인의 채권이 있는데 저 회사가 파산이 되면 대손은 종결일일 때 손금이야. 못 받은 돈이. 근데 폐지 결정은 모르겠지. 폐지 결정은 뭐냐면 파산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여러분 회사로 보낸다고. 파산을 정리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가더니 바로 판사한테 전화를 했어. 판사님 여기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 월급도 줄 돈이 없네? 그래? 야 몰랐다. 너 빨리 와라. 그게 파산 폐지야. 끝났다 이거야. 제 말 이해돼? 절차를 밟을 것도 없어. 그러면 파산 폐지 결정이 날 때가 종결과 똑같기 때문에 손금이란 얘기야. 와우. 재밌다 그래. 재밌죠? 다 했어.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전 앞으로 3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21번째 강의 끝.